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미국 국회는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존 아담스에게 갓 태어난 미국의 상징물을 고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권 국가와 자유를 얻은 국민에게 어떤 상징물이 잘 어울릴까요? 위원회는 역사로 눈을 돌려 고전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자연으로 눈을 돌려 생명력 넘치는 무언가를 생각해냅니다. 흰머리 수리는 분명 미국의 새였고 원대한 꿈을 지닌 나라에겐 더할 나위 없는 상징이었죠. 그 후로 이 미국 독수리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극적인 운명 속에 살아왔습니다. 독수리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내니까요. 전 자연사 영화 제작자 닐 레틱입니다. 30년 넘게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맹금류였죠. 오늘 같은 날 정말로 근사한 일은 사방이 막힘없이 환하게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 이제야말로 미국인이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들의 숨겨진 삶을 찾아 나섰죠. 어떻게 번식하고 사냥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리를 쫓아가서 사냥하는 진정한 사냥꾼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들은 정말로 놀라웠죠. 이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기 서로를 쫓는 한 쌍이 있군요. 이리 지나가면 멋진 장면을 얻겠습니다. 닐은 미시시피강 지류를 따라가다가 완벽한 둥지를 찾아냅니다. 아이오와 주리 물고기 부화장의 바로 위쪽 커다란 미루나무에서요. 이 독수리들은 정말로 놀라운 한 쌍입니다. 사람 근처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둥지 바로 밑에 있는 물고기 부화장의 양어장에서 송어도 잡으니까요. 특히 암컷은 한쪽 눈을 잃은 멋진 녀석입니다. 한겨울에 둥지를 지키는 녀석들을 보는 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이들이 물고기 부화장의 양어장으로 내리덮치는 모습이죠. 암컷이 눈 하나로도 송어를 정확하게 사냥하는 걸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침입자에겐 무자비합니다. 둥지가 활동의 중심지이고 늘 둥지 근처에 있는 자원을 지켜야 합니다. 물고기 부화장의 양어장을 넘보는 다른 독수리를 쫓아낼 겁니다. 속도와 민첩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놀랍고 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겨우 내내 심지어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이 한 쌍은 둥지를 손질해 왔습니다. (3월) 말인 지금 암컷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둥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두세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올 봄엔 외눈박이 암컷이 하나만 낳았죠. 둘은 일과를 시작합니다. 장장 5주 동안 번갈아가며 알을 품을 겁니다. 겨울이 물러남에 따라 잘 훈련된 한 쌍은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군요. 하지만 봄은 변덕스런 계절이죠. (4월) 중순에 얄궂게도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그 사나운 바람 때문에 둥지가 주위로 날려갔죠. 눈이 수평으로 내리고 있었는데 이 일이 제겐 이들이 평소 어떤 일을 겪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알 품기에 열심인 두 녀석은 늘 재빨리 교대합니다. 이들이 지켜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알은 매우 취약하니까요. 한 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교대하는 것 같은데 한 녀석이 먹이를 찾는 동안 다른 녀석이 알을 품고 있죠. 폭풍 속에서 수컷은 암컷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안타깝게도 암컷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이 근사한 새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건 아주 많기 때문에 얼마나 위태롭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아비가 알을 포기합니다. 이제 녀석은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유럽인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땐 이 대륙엔 무려 50만 마리의 흰머리 수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자들이 퍼져나가면서 맹금류는 표적이 됐고 둥지는 파괴됐습니다. 맹금류 전문가 밥 앤더슨은 개척자들의 태도가 오만하고 무지했다고 봅니다. 맹금류를 해로운 동물로 여겼죠. 닭도둑이고 나쁜 새였습니다. 흰머리 수리와 검독수리, 붉은 꼬리매를 쏴 죽였죠. (20세기) 초 이들은 미국의 48개 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래스카만이 마지막 야생지였고 흰머리 수리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부터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12만 마리의 독수리가 사살됐는데 또다시 가장 큰 위협이 닥칩니다. 2차 대전 후 해충을 뿌리 뽑기 위해 DDT가 널리 쓰입니다. 흰머리 수리의 숫자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제가 어렸을 땐 평생에 한 번 흰머리 수리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흰머리 수리를 보면은 신문의 제보에서 일면 기사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DDT는 알 껍질을 얇고 약하게 만들어서 깨어나는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빨리 줄어들었죠. 제 눈에 보이는 독수리들이 모두 공룡처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멸종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전체엔 겨우 400쌍 남짓한 독수리만 남습니다. 야생의 상징으로 여겨진 지 200년 만인 1970년대 미국은 이들이 멸종 위기라고 선언합니다. 미국 생명력의 상징은 환경 파괴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상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DDT를 규제하도록 국회를 설득했죠. 1973년 전면적인 살충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거의 동시에 흰머리 수리 숫자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이 미국 독수리는 멸종 위기종 목록에서 빠집니다. 자연을 더 좋게 가꾸어서 원시의 자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죠. 그 수컷은 늦여름에 둥지를 떠났습니다. 24m 높이의 둥지를 살펴볼 완벽한 기회죠. 밥과 전 둥지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와, 이 먹이를 좀 보세요. 놀랍군요. 포유류의 두개골인데 머리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잔해가 있는데 토끼다리군요. 넓적다리 뼈 일부죠. 여기 뼈가 보이고 이쪽에는 까마귀나 오리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깃털이 있네요. 밥과 닐은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를 찾습니다. 밥은 둥지 카메라 전문이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다른 데에도 설치해서 둥지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배 타보셨죠? 이 일에는 나무를 잘 태야 돼요. 밥은 호라비 수컷이 짝을 이룰지 어떨지 다가올 짝짓기철에 둥지를 관찰할 겁니다. (10월) 미시시피강 상류 계곡. 가을 날씨가 따뜻해서 독수리들은 둥지를 짓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조만간 더 따뜻한 안식처로 떠날 물새들이 잠시 북적댑니다. 일 년 내내 눌러 사는 독수리와 어울리는 건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날아온 흰머리 수리입니다. 탁 트인 물가를 찾아 2,300km를 날아오기도 하죠. 불어난 독수리들은 이제 사냥에 나섭니다. 흰머리 수리는 청둥오리를 뒤쫓기도 하지만 강엔 훨씬 더 쉬운 먹잇감이 있습니다. 물달근 수천 마리가 떼지어 다니는데 이 조용한 새들이 좋은 먹잇감이죠. 거센 바람 덕에 독수리 하나가 더 작은 맹금류인 솔개처럼 떠 있군요.
독수리 모두에게 넉넉한 먹잇감이 있지만 이들은 도둑질을 타고났죠. 한 녀석이 사향쥐 구울에 내리앉자마자 다른 놈들이 먹이를 가로챌 기세입니다. 이런 풍성한 가을은 풍요로운 옛 시절을 떠올려줍니다. 독수리들이 미시시피 강 상류에 머무는 11월, 머나먼 북쪽엔 거의 원시적이고 때묻지 않은 야생의 장소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칠캣 강입니다. 여기엔 1000km 밖의 독수리를 끌어들이는 연어떼가 있죠. 연어는 바다에서 산란지까지 엄청난 여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금세 죽을 테지만 숱하게 모여든 독수리를 먹여 살릴 겁니다. 수천 년간 가을마다 그래왔듯이요. 전 늘 칠캣강에 가고 싶었는데 보람이 있었죠. 한 장소에서 그 많은 독수리를 본 건 처음인데 작은 곳에 2000마리가 모입니다.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죠. 흰머리 수리는 물고기를 잡도록 분화됐기 때문에 발이 변했습니다. 발가락 바닥과 발바닥에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물고기를 움켜쥐기가 쉽죠. 이들의 부리는 잡은 물고기나 다른 먹이의 살점을 찢어내기 좋습니다. 보통 독수리는 먹지 않고도 오래 버팁니다. 이들은 식도가 늘어나서 생긴 모이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합니다. 주변에 먹이가 많을 땐 닥치는 대로 먹어서 저장을 하죠. 그렇게 먹은 후엔 일주일이나 열흘은 먹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녀석이 뭔가를 잡으면 몇 초 안에 다른 녀석이 와서 괴롭힙니다. 다시 미시시피 강변에선 가을이 물러납니다. 어느덧 겨울이 슬그머니 다가왔죠. 이제 이들은 강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얼음을 지치는 게 좋은 녀석도 있고요. 아직은 전어가 용을 쓰고 있지만 머지않아 얼음에 갇힐 겁니다. 수면이 얼어감에 따라 독수리는 훨씬 더 정확히 사냥해야 합니다. 부화장 근처의 둥지에선 밥이 줄곧 호라비 수컷을 지켜봅니다. 수컷은 둥지를 가끔씩 찾아올 겁니다. 아직까진 영토를 지켜내고 있죠. 둥지에 작은 장식물을 놓아서 돋보이게 합니다. 이 둥지는 근처에 중요한 먹이 공급원이 있어서 명당이 따로 없죠. 많은 독수리가 이 영토를 놓고 다퉜고요. 이젠 홀몸이라 찾아오는 암컷과 짝을 짓겠죠? 옥수수 껍질을 다시 단장한 녀석이 영토를 지키러 갑니다.
헌데 이젠 다른 독수리가 둥지를 얼씬댑니다. 암컷이군요. 공중에서의 춤은 서로의 상태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겠죠. 건강한 독수리는 수평 비행엔 시속 64km, 급강하엔 시속 160km로 납니다. 하늘 높이 난 지 몇 분 만에 9회가 끝납니다. 로맨스는 사치죠. 할 일이 있으니까요. 처음 함께 둥지로 내려온 후 둘은 약간 뒤숭숭한 마음이죠. 함께 나무 토막과 풀을 옮기면서 유대감을 굳힙니다. 그렇게 해서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죠. 하지만 묘하게도 수컷이 모든 걸 정합니다. 암컷이 나무 토막을 어딘가에 놓으려고 하면 수컷이 다른 곳에 놓을 겁니다. 암컷은 4살쯤 됐네요. 머리에 반점들이 있고 부리 위쪽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데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죠. 첫 번식기를 맞은 젊은 각시를 얻었군요. 겨울은 강에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갑니다. 미시시피 강변의 모든 생명에겐 새로운 위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젠 가장 잔인한 계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물고기 부화장에선 수컷이 첫눈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폭풍 때마다 둥지는 바람과 쌓인 눈과 얼음의 무게에 시달립니다. 닐 레틱은 해마다 폭풍 때문에 이들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건 이틀 전에 폭풍으로 무너져 내린 둥지의 잔해입니다. 제 위에 있는 은단풍이 아귀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둥지 턱이고요. 이 둥지 턱 안엔 둥지 중심이 있습니다. 둥지 턱엔 물닭 깃털과 먹이의 잔해로 가득한데 둥지 위에는 물고기 비늘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보이는 얼음 덩어리도 있고요. 독수리가 알을 낳기 전에 얼음이 얼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10월부터 애써왔는데 단 한 번의 거센 폭풍이 모든 걸 망쳐놨습니다. 흰머리 수리에겐 자연만이 유일한 시련은 아닙니다. 사슴 사체는 분명 겨울철 먹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슴이 자연사하는 건 아니죠. 사냥꾼들이 이런 사체를 많이 버리는데 그들의 총알은 종종 강력한 신경 독소인 나부로 만듭니다. 납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독수리를 지켜보는 거야말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경험입니다. 이런 장면을 찍는 게 고역이죠. 인간에게 발견된 운 좋은 녀석들은
동물 보건가의 친절한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 힘든 과정이지만 가끔은 이들이 회복돼서 야생으로 풀려납니다. 부화장의 둥지 근처에 있는 작업실에선 밥 앤더슨이 화면을 확인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 얼마나 근사한 흰머리 수리입니까? 암컷도 그렇고요. 수컷이 대장이죠. 여긴 녀석의 둥지이고 녀석이 지휘하면서 공사를 책임져요. 암컷이 뭘 하든 수컷이 고쳐놓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암컷이 풀을 가져왔는데 다시 날아가고 나면은 수컷이 다른 곳에 놓을 거예요. 집안 장식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 쌍은 공동의 목표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는데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멀리 했을 겁니다. 이젠 한 팀이 됐군요. 이런 행동으로 알을 낳을 때가 가까워진 걸 알 수 있죠. 동이 트기 전 젊은 암컷은 110g짜리 알을 낳습니다. 노출된 알은 1분 안에 얼 수 있죠. 그래서 아비가 처음으로 교대해야 할 겁니다. 아침 일찍 첫 번째 알을 낳는 건 못 봤죠. 둥지턱에 앉아 있어서 곧 나을 줄 알았는데 이미 나았더군요. 수컷이 발밑을 매우 조심해요. 알에 구멍을 낼까 봐. 발가락을 오므려서 발톱을 숨기려고 애쓰죠. 저렇게 민감하다니 감동적이네요. 이 나이든 수컷은 평생에 아주 많은 알을 돌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이 나온다면 이틀 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일어서라. 암컷은 일어설 기세인데 저게 뭐죠? 알이 두 개예요. 알이 두 개예요. 보세요. 두 개예요. 아빠가 된 기분이에요? 알에서 깨어나면 그렇겠죠. 첫 아기를 보려면 3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독수리가 기쁨을 느낀다면 새로운 부모도 기쁨에 넘치겠죠. 이제 교대로 빈틈없이 알을 품겠지만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깨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그 어떤 새보다 부화 기간이 기니까요. 알 도둑은 많습니다. 아메리카 너구리와 까마귀가 널려 있고요. 그래서 부모는 위협적인 광경이나 소리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 다음이 폭풍입니다. 폭풍이 오는 걸 알았는데 눈 속에서 깨어난 독수리의 첫 반응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오래전부터 녹화기를 켜놨죠. 처음엔 렌즈에 눈이 쌓인 줄 알고 실망했지만은 얼마나 악조건인지 알 수 있었죠. 근데 새가 눈 속에 묻혀 있더군요. 암컷이 수컷을 부르는데요. 어서 와서 날 구해줘요. 어서 교대해줘요 하면서요. 그러자
수컷이 오네요. 머리에 반점 있는 암컷은 자신을 증명해 보였고 헌신적인 아비도 제 할 일을 압니다. 운이 따른다면 알은 일주일 뒤에 깨어날 겁니다. (64km) 밖 미네소타주 농가에 있는 또 다른 가족은 진도가 빠릅니다. 벌써 새끼 2마리가 깨어났습니다. 어미가 생후 나흘 된 딸을 먹입니다. 머리도 잘 가누지 못하는 생후 이틀 된 수컷은 제 몫을 챙기지 못하네요. 부모 새는 헌신적이지만 특별한 위험 한 가지엔 손을 못 씁니다. 가족 안에 있는 위험인데 바로 형제 간의 경쟁이죠. 마지가 더 작고 어린 동생을 공격하는 건 유별난 게 아닙니다. 자연의 냉혹한 잣대로 보면 혼자 더 많이 먹기 위한 싸움이죠. 닐은 둥지 코앞에 있는 갑갑한 잠복소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얻어맞은 녀석은 점점 약해지고 두려워서 잘 서지도 못하는 겁쟁이가 되는 거죠. 어미는 늘 더 튼튼한 자식을 먹입니다. 카인과 아벨 증후군이죠. 먹이를 주는 시간은 5분에서 8분 정도인데 12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녀석은 식사 때마다 3, 40조각을 먹습니다. 작은 녀석은 6에서 8조각이고요. 며칠간 우린 걱정을 많이 했죠. 더 작고 어린 것이 과연 살아남을까 하면서요. 작은 녀석이 무사하길 바라며 약골이란 별명을 붙여줬죠. 이 싸움은 어떻게 해서든 이내 결판이 날 겁니다. 마침내 물이 다시 흐릅니다. 미시시피 강 상류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의 생명에겐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이젠 캐나다에서 온 독수리들이 둥지를 틀기 위해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부화장 부부 같은 터줏대감에게 봄은 자식을 대비하는 때죠. 마지가 깨어났지만은 젊은 암컷이 얼마나 서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네요. 어린 것이 먹이를 보채지만 어미는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먹이가 멀쩡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린 이 며칠이 정말 고통이었죠. 어린 것들은 수컷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린 것은 봇에다가 지쳐버립니다. 헌데 이젠 어미가 먹기 시작합니다. 어미와 자식이 따로 노는군요. 갑자기 어미가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한 듯 자식에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발가락을 오므리려고 애씁니다. 자식을 밟은 것 같아요. 단단한 알하고는 다르겠죠. 이번 장면이 정말 놀라운데 어미가 꼬리를 바람 부는 쪽에 둡니다. 시속 64km의 돌풍에 날려갈 지경이고 자식까지 딸려갈 뻔했네요. 노련한 새는 이러지 않죠. 고된 하루였고 갈수록 위태롭기만 합니다. 젊은 암컷이 일어서는데 두 번째 알은 아직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젠 암컷이 발을 곧잘 가누네요. 뭔가를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아요. 이번엔 누가 봐도 노련한 아비의 차례입니다. 이젠 암컷이 물러나네요. 수컷은 전에도 자식을 먹여봤을 겁니다. 녀석은 한두 번 시험한 뒤에 먹이를 건네줄 테죠. 아주 능숙하네요. 참을성도 있고요. 어린 것이 뭔가를 먹으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둥지에선 형제 간의 경쟁 같은 건 없네요. 미네소타 농가에선 닐이 형제 간의 경쟁을 지켜봅니다. 누나는 기운이 넘치지만 우리의 약골은 어떨까요? 드디어 약골이 경쟁하는 걸 봤습니다. 어미가 주는 먹이로 기운을 차리고 있었죠. 오늘은 한결 좋아 보입니다. 약골도 살아남을 기회가 보입니다. 생후 6주에서 7주가 되자 카인과 아벨 증후군은 다 지난 일이 됐습니다. 둘 다 활기가 넘쳤고요. 날마다 이들은 220g에서 450g의 물고기를 먹습니다. 부모 새는 점점 바빠져서 하루에 물고기를 4-5번씩 잡아올 겁니다. 가끔은 공짜 먹이도 건집니다. 하지만 이런 먹이엔 위험이 따르죠. 해마다 수많은 흰머리 수리가 차에 치입니다. 부모 새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식이 성체로 다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후 10주엔 어릴 적 솜털 대신 7,000개의 깃털이 자라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약골이 둥지에서 이리저리 날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노이는 처녀 비행을 겨우 보름 앞두고 있죠. 미시시피 강변의 여름은 태평스런 계절 같지만 새로운 시련들이 기다립니다. 후화장 둥지에선 어린 것들에겐 아직도 날개 깃이 자랍니다. 약골과 누나는 홀로 설 때가 가까워집니다.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홀로 설 수는 없지요. 이 둥지는 약 18m 위에 있습니다. 뛰어오르면서 나는 연습을 하네요. 둥지를 벗어나 하늘로 첫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죠. 근처에 다른 어린 것은 이미 날고 있군요. 처음으로 하늘을 날면서 스쳐가는 바람을 느낄 때 정말로 짜릿할 겁니다. 착지가 좀 까다롭죠. 약골이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입니다. 누나는 잔뜩 겁을 먹은 것 같군요. 바람이 일자 약골이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새들이 나는 법을 배운다고들 오해하는데 본능적인 겁니다. 부모 새를 쫓아다니지만 물고기를 빼앗기 위해서겠죠. 이들이 사회적인 동물인 점도 있고요. 부화장에 피인 둥지가 이젠 더 이상 서글퍼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두 녀석이 마음껏 사냥할 만큼 성공적으로 자라난 증거니까요. 가을이 되면서 사계절의 주기가 끝납니다. 또다시 미시시피 강은 물새들의 교차로가 됩니다. 어린 독수리에겐 크나큰 시험을 앞둔 때입니다.
어린 것에겐 스스로 첫 물닭을 잡는 중요한 순간이죠. 흰머리 수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지구를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남아도는 먹이 때문인지 흰머리 수리는 너나 없이 공놀이를 하듯이 사냥합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미시시피 강에선 이런 독수리들의 잔치는 볼 수 없었습니다.